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베트남 관련한 작품 무엇을 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네. 오늘 신문을 펼치니까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가는 기차에 그 노선이 쭉 나와 있어요. 예. 네, 평양에서 안둥 지나서 예. 선양 거쳐서 예. 텐진, 예. 수저우, 그리고 창사, 예. 광저우, 예. 그다음에 핑샹, 그리고 하노이로 이어지는 예. 엄청난 길입니다. 이게 뭐 정기편이 있거나 그런 노선은 아니겠죠? 네, 그렇겠죠. 근데 예. 중국 안에서는 얼마든지 갈아타고 쭉 갈 수가 있죠. 제가 바라건대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하노이까지, 그리고 하노이에서 저 베트남 남부 코친차이나 지역에 있는 사이공까지 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갈 길을 미리 김정은 위원장이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하노이까지면은 6,000km 가까이일 텐데 서울에서.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겠죠. 예. 직접 비행기 타고 가는 것과는 예. 여행 체감도가 다를 거예요, 아마. 우리가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면은 그냥 망망한 하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기차를 타고 가면은 온갖 풍경들 다 보게 되고, 또 역에 내려서 가락국수도 먹고 그럴 수 있겠죠. 가락국수를 먹었던 곳이 이제 대전역 아니었습니까? 주로 그랬죠. 서대전역. 예. 이게 보니까 그 증기를 대전까지 오는데 다 소진을 해가지고 또 나머지 남쪽으로 내려가려면은 뭐 목포든 부산이든 또 가득 또 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이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그때 이제 승객들이 내려서 대전역에서 가락국수를 먹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그런 증기 기관차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너무 빨라져서 그런 여유가 없어요. 우리 식민지 시대를 대표하는 소설 염상섭의 만세전 보면은 거기서도 이인화라는 주인공이 쭉 부산에서 올라오다가 대전에서 뭘 먹는 장면이 나오죠. 네. 어떤 사람을 만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가는 기차가 참 부럽네요. 저도 한번 타고 가고 싶습니다. 예, 빨리 그렇게 해서 휴전선이 이 철도만이라도 열려서 그것이 또 대륙으로 또 베트남으로 갈 수 있는 일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마 혁명적인 그 변화, 그 단초가 될 겁니다. 철도로 연결되는 순간. 글쎄 말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자, 교수님 오늘 작품은 뭡니까? 오늘 작품은 베트남 단편 소설선에 수록되어 있는 레민 쿠에 라는 작가의 전지전능한 달러입니다. 이 레민 쿠에는 좀 우리가 낯선 이름일 텐데 베트남 현재 베트남의 그 문학계를 대표하는 여성 작가라고 합니다. 그 베트남 작가 중에서 뭐 이름이 익숙한 사람은 호치민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김 PD는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 맞습니다.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바오닌의 전쟁의 슬픔이나 이 호앙밍덩의 시인 강을 건너다 등등 몇 편의 작품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깊지가 않아요. 우리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또 베트남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썩 긍정적이지 않았죠, 오랫동안. 그런데 사람 사는 곳이면 이 문학이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1986년 도이모우 그 개혁개방 정책 이후에는 그 이전의 문학 판도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이전이 이른바 모든 문학은 혁명에 봉사해야 된다. 라는 우리 호치민의 그 선언에 따라서 영웅적인 소설들 그리고 제국주의와 싸운 소설들이 주류를 이루었다면은 개혁 개방 이후는 중국 문학도 그렇습니다만은 다양한 이 성격의 문학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에서 살다가 뭐 지금은 그렇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자본주의가 들어오는 순간 공산당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신이 등극한 거 아닙니까? 이제 자본주의가 들어오는 순간에 화폐라는 신이 딱 들어왔죠. 예. 그러면서부터는 문학 세계도 완전히 바뀝니다. 물론 뭐 전쟁의 고통들을 다룬 소설도 있고요. 뭐 여러 주제를 포괄하고 있지만 역시 이 단편 소설 집에 실려 있는 여러 작품들 보면은 화폐가 신으로 등장한 이후 이 베트남 현대사가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지를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레밍쿠의 작품 전지전능한 달러도 그 중에 하나고요. 대표적이 아닌가 싶은데 간단하게 그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이 주엉이라는 할아버지의 집안 얘기입니다. 주엉 노인은 자식이 5이 있어요. 켄이라는 큰 딸과 그 밑에 캉과 안이라는 쌍둥이 아들, 그리고 트랑이라는 아주 그 좀 베트남의 미적 기준으로 볼 때는 못생긴, 키가 크고 못생긴 예. 딸이 있고, 막내 아들이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소아마비에다가 약간 그 지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예. 아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현대사를 축소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가족을 설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느 날 주엉네 집안에서 칼부림이 납니다. 쌍둥이 형제끼리 싸워서,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를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 그리고 뭐 그 죽인 사람도 미쳐버리죠. 결국은 세상에서 이렇게 칼부림을 하는 이유는 되게 두 가지죠. 남녀 관계의 문제거나 아니면 돈 문제죠. 예. 그리고 돈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죠. 이 싸움의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소설의 핵심은 원인을 찾아가 봤더니 역시나 돈 문제예요. 이 돈 문제가 또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핵심인데 트랑이라는 딸이 있다고 했죠. 예. 베트남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썩 뭐 미모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키가 175cm. 예. 그러니까 키가 큰 여성은 베트남에서는 상당히 그 뭐랄까요 못생긴 축으로 꼈나 봐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사회에서는 키가 큰 여성, 날씬한 여성은 네. 또 미의 어떤 기준으로 또 여기기도 하는데 말이죠. 그래요. 우리도 옛날에는 뭐 키 큰 사람들이 그렇게 뭐랄까요 선호의 대상은 아니었죠. 키만 크고 속도 없다 그랬죠. 근데 요즘에는 키 작으면 오히려 거꾸로인데 미의 기준도 늘 바뀌는 것 같습니다. 계속. 예. 근데 조금 지나면 우리 김 PD도 남성다움이 기준이 될지 몰라요. 뚱뚱하고 배 나오고 이런 사람이. 예전에 그 클레오파트라도 그렇게 뚱뚱하고 뭐 조금만 네. 움직여도 숨을 헐떡헐떡거렸다는 뭐 그런 얘기에 있어서 뭐 요새 그래요? 여성들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외모에 대한 평가지만은 뭐 여간 요새 여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미의 기준하고는 또 많이 또 달라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맞아요. 달라요. 예. 우리 식민지 시대까지만 해도 아리잠직하다고 해서 좀 조그맣고 통통하고 동글동글한 게 가장 아름다운 그 여성의 기준이었습니다. 네.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김 PD도 뭐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랑이라는 그 넷째인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조용한 그 성격에 그 다정한 성격에 혼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워낙 키가 커서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또 집안에서도 별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요. 우리 트랑에 대한 묘사를 보면은 눈꼬리는 찢어지고 광대뼈가 몹시 튀어나와 석조상 같았다. 이랬는데 또 어찌합니까? 다른 미의 기준으로 가진 사람 보면은 전혀 달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눈이 크지 않고 광대뼈 네. 나온 이런 얼굴 모양을 또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죠. 예. 선호가 아니고 문화권에 따라서 예. 그런 게 미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예. 이것도 아무튼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마을에 어느 날 시멘트 회사가 들어서고요. 이 시멘트 회사를 짓기 위해서는 또 외국의 기술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 마을에 옵니다. 이 마을에서 6개월 이상 또 1년 이상 살게 돼요. 그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때 우리 트랑은 조그만 그 화장품 가게를 열고 서양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려는 준비를 하고 또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느 날 키가 훌쩍 큰 그 백인 남성이 찾아옵니다. 근데 찾아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트랑에게
정말 아름다우시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 트랑은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아름답단 말을. 근데 이 말을 듣고 뭐 기뻤겠죠. 근데 이 남성은 일사천리로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트랑에게. 예. 근데 이 남자의 나이가 53살. 트랑의 나이가 20대 초반. 그러니까 30살 정도 차이가 나죠. 예. 근데 이리저리 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이제 일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트랑은 결혼해서 이제 외국으로 가요. 서양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리저리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편지를 보내고 남편도 잘해주고 있다. 남편에게서 태어난 자식들도 참 뭐 다정하다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그 막내 동생 야오가 있다고 했죠. 예. 그 장애를 가진 야오는 소아마비인데다가 이 지적인 능력도 떨어져서 온갖 그 비위생적인 그 행동을 많이 합니다. 뭐 자기의 배설물로 먹기도 하고 목욕은 당연히 안 하고 그러니까 동네 그 놀림거리가 되고요. 그런데도 그 형들과 그 형수들이 돌봐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트랑이 마음 착한 트랑이 내가 한 달에 $100씩 보내줄 테니까 막내 동생 야오를 잘 보살펴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면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으로 보였던 모양이죠. 근데 그러니까 두 형제 특히 그 새언니들이죠. 새언니 사이에 어마어마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내가 서로 돌보겠다고. 네,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 칼부림까지 이어지는 거죠. 예, 우리가 전지전능하다고 할 때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것이죠. 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랑이 서양의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해서 매달 $100씩 보내오는 그 돈이 야오라는 막내 동생을 살리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네. 그런데 동시에 이 $100의 포로가 된 형제들끼리는 칼부림까지 가서 결국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이 돈이 새로운 달러야말로 이 베트남에 들어오기 시작한 달러야말로 전지전능한 신으로 등극했다라고 봤던 것 같고요. 이 화폐 관계에 의해서 가족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 베트남의 상황들을 이 소설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 하면 어느 정도 이 소설의 그림이 그려졌을 줄 압니다. 한두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에 시멘트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했지요. 예. 근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순간 이 공동체의 삶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과정 잠깐 보겠습니다. 갑자기 가극단이라도 오는 것처럼 활기 없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부산을 떨기 시작했다. 산자락 밑에 이름 없는 작은 시멘트 회사가 커지고 먼 나라에서 전문가와 일꾼들이 도와주러 왔다. 마을 곳곳에 도로가 확장되었고 눈부신 아스팔트 포장이 되었다. 건축 자재를 끌어올리는 거대한 호송 트럭들이 트랑의 집을 지나 상기슬게 작은 언덕으로 이동했다. 이 즈음 트랑은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반일도 거의 못할 지경이었다. 모든 다른 마을 주택처럼 그녀는 바느질 가게를 깔끔하게 치웠다. 그녀는 새로운 화장품을 진열하려고 유리장을 구입했다. 네, 이렇게 서양의 기술자들이 오면서 이 마을이 완전히 바뀌죠.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개혁개방 이후에 베트남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서양인들과 함께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이 트랑이 살던 마을의 인간 관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제는 공산주의 정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순간에 이제 $100를 서로 갖겠다고 서로 돌보겠다 그러는 거죠. 동생을. 예. 칼부림이 났다고 했죠. 이 칼부림이 나면서 정확히는 둘이 죽습니다. 하나는 그 임신 7개월인 재수 씨가 죽고요. 그리고 그 뱃속에 들어있던 아이까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인 그 쿠앙이라는 형까지도 스스로 정신병원으로 갑니다. 이런 비극이 벌어지죠. 그 부분 잠깐 볼까요? 예. 단 한순간에 2명이나 죽였기 때문에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아내는 이 안이 이제 이 동생입니다. 예. 남편에게 어린 자식이 둘이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달라고 법정에 간청하면서 사형 선고를 감옥형으로 감형해달라고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다. 캉으로 말하자면 그는 미쳐버렸다. 사람들은 그렇게나 여러 번 유혈이 낭자하게 하고도
내내 냉담하고 거만한 태도를 유지한 뒤에 왜 아내와 아이가 죽은 광경에 그가 미쳐버렸는지 궁금하게 여겼다. 아니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이유 때문에 미쳐버린 걸까? 그는 대부분 머리에 손을 얹고 앉아서 종종 큰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저주하진 않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도시의 정신병원에 보내졌다. 네, 이렇게 주옥내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버린 상황입니다. 그 통로를 잘 보십시오. 트랑이 시멘트 회사를 지어주러 온 그 토목 기술자 서양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달러를 벌어서 $100를 보내준 게 모든 불화의 화근이었던 거죠. 베트남이 개혁개방을 통해서 잘 살게 되는 건 뭐 우리가 됐다는 걸 많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작가의 눈에는 이런 자본주의가 우리 베트남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어떤 악마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트랑이 서양에 가서 서양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이게 돈을 보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가 않죠. 트랑이 자기 친구에게 보낸 편지 한 구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휘몰아치는 비 오는 밤이면 고향이 몹시 그리워. 같이 옥수수를 튀겨 먹던 시절이 기억나. 너네 집에서 만든 칠리 소스가 몹시 먹고 싶어. 여긴 없어. 언제 다시 고향을 볼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쓸쓸한 심경을 편지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예. 언젠가 제가 이동순 시인의 미스 사이공이라는 시집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한국에도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노동자로나 또는 결혼을 통해서 들어와 있죠. 그 사람들의 삶과 저는 트랑의 삶이 겹쳐 보입니다. 해서 베트남의 자본주의가 몇몇 사람들에게 축복일 수 있겠지만은 또 점점 더 벌어지는 빈부 차이로 더 고통받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개혁개방 정책이 초래한 베트남 사회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작품, 레민 쿠의 전지전능한 달러 소개해드렸는데요. 예. 북한의 경우도 개혁개방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이입되고 경제가 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또 이 남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것도 간접적으로 이 소설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북한이 사회주의가 되고, 네. 한 70년이 지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본에 대한 욕망이 없느냐?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죠. 해방 직후에 이제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북의 땅을 갖고 있던 지주계급들이 상당수가 남한으로 내려왔고요. 땅 잃은 분노와 적개심으로 서북 청년단 구성원이 된 그랬죠. 애들도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자본은 무서워요. 어떻게 사람을 변질시킬지. 예. 네. 우리 막스 선생 말씀을 전해드리면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사악합니다. 그렇다고 얘기해요. 스스로 무덤을 판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전지전능한 달러라는 제목도 글쎄요, 마르크스의 경제철학 수고의 한 구절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네요. 우리 언젠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셰익스피어가 아테네의 타이먼이라는 희곡에서 전지전능한 신, 화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보이는 신을 화폐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레민 쿠에도 이 전지전능한 달러라는 작품에서 그 점을 소설로 그려 보이려 하지 않았나 싶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사고를 솔직하고 원초적으로 드러낸 작품이고, 네. 돈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쌍둥이 형제와 며느리까지 칼부림하고, 네. 외국인과 국제 결혼하면서 이념을 버리고, 호련히 돈에 목숨을 건, 이런 베트남인의 삶을 절절하게 다룬 작품, 전지전능한 달러. 오늘 정선태 교수님께 소개받았습니다. 오늘 교수님, 좋은 작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도 베트남 작품 스페셜이죠? 네, 한 편 더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